먼저 그 송혜덕 교수님께 이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태가 우리 교육에 던지는 화두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저는 먼저 크게 두 가지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코로나19가 우리 교육에 던진 가장 큰 화두는 가장 중요한 건 결국 학생이다. 네, 학생의 세이프티, 모든 학생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강조가 될 것 같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학생들이 원격으로 수업을 듣다 보면 야, 학교 안 가도 되나 보다 이럴 수도 있어요. 우리 예전에는 학교 그러면 가면은 무조건 마쳤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 학교 교육 이수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도 다시 해야 되고요. 전 꼭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전환에 대한 얘기인데요. 지금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사회문화 전 영역에서 지금 일상화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 비대면 수업이 우리가 계속해서 장기화되니까 이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학교에서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영이나 경제 이런 데에서는요, 디지털 인프라 구축 없이는 기업이 생존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학교가 어떻게 될 건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학교에서도 가장 먼저 저희들이 지금 고민해야 될 부분이 하나가 바로 이 디지털 교육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히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물론 국가 차원에서도 해야 될 것도 있고요. 앞서서 말한 것처럼 이제 교육청, 시도교육청 차원에서도 해야 될 것도 있고요. 단위학교 차원에서도 서로 다른 이런 플랫폼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앞으로 미래 학교가 어떤 학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크게 두 가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지식을 배우는 것보다는 정말 상위 수준의 사고 기능을 배우는 그런 학교여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체험을 하는 학교여야 되죠. 그래서 앞서서 말한 그 디지털 교육 인프라가 구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저희가 이런 걸 보고 이제 학사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 이게 이클래스라든지 이학습터 같은 것들이죠. 근데 이게 지식을 전달하는 것 중심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제 앞으로는 좀 바뀌어가지고요. 학습 경험을, 그러니까 러닝 익스피리언스를, 학습 경험을 체험하는 이런 플랫폼 형태로서 이제 앞으로는 변모돼야 된다. 새 시대에 맞는 플랫폼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교육 체제도 결국은 이제 AI 이런 기반 교육 지원 체제로 가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전공이 좀 그쪽이라서 교수학습이라든지 교육공학이라서 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결국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학생들한테 가르쳐 줄 때는 좀 더 고부가 가치의 지식을 가르쳐 주는데, 그리고 앞서서 그런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배려 얘기하셨거든요. 인성을 가르쳐 주는데 초점을 둬야 되고요. 가장 앞서 이런 것들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선생님들에 대한 디지털 역량에 대한 교원 교육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저도 이렇게 원격으로 수업을 해보면 선생님들이 알고 보면은 디지털 교육 콘텐츠들을 어떻게 보면 학생들은 말해놓으면 굉장히 잘 만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함께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까 상위 수준의 사고 능력이라고 하고 말씀하시고 지나갔는데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상위 수준의 어떤 능력이 더? 네, 앞서서 제가 처음에 드렸던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문제를 설정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 내에서 보면은 이제 어떤 게 정말 진짜 문제인지, 그 다음에 어떤 게 정말 가치로운지에 대한 판단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런 부분들은 정말 고차적인 거고요. 그런 것들은 체험을 통해서만, 그 다음에 현장에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하고의 관점을 공유해서만이 배울 수 있는 거고, 그게 바로 이제 앞으로는 학교가 해야 될 역할이고 선생님들이 특별히 더 많이 신경을 써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번 경험, 보통 이제 교육에서 공학 이용하자 그러면은 이제 그 반응이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환상과 기대를 갖는 거, 두 번째는 또 지나갈 거다. TV 나왔을 때도 그랬고. 그런데 지금 이번 사태는 그 두 가지를 넘어서는 뭔가 상당히 체제에 미치는 임팩트가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 과정에서도 뭔가 지금 이런 사태를 대비하고 또 만들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교육 과정, 또 교육 체제 하여튼 전반에 걸쳐서 성계성 원장님께서 네. 의견 말씀해 주세요. 사실 지난 3월부터 저 이제 하고 있는 교육과정 평가원 업무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곤혹스러운 지금 상황입니다. 일단 시험을 출제를 못해요. 그래서 6월 모의 수능 출제를 들어가는데 그게 계속 미뤄지다가 이번 주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면서 뭐 전체 코로나 검사 다 시키고, 그러니까 합숙 출제한다. 이게 이제 모의 수능이라서 좀 덜하다고 하지만은 수능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능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후반기에 또 뭐 이렇게 유행이 오면 어떡할 건가.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기존 시스템, 구 체제를 유지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비용과 노력을 요구하는지는 일단 경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학생 개별화된 평가를 해야 된다. 뭐 만약에 온라인 수업하면 그 평가 어떻게 할 건가. 이 부분도 뭐 테크니컬하게 해결할 수 있는 과제도 필요하고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태도나 뭐 교사들 영향도 필요하고 상당히 많은 과제들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사실은 디지털 교과서라고 해서 부분적으로 지금 실행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디지털 교과서를 전 과목으로 확대를 할 거냐 말 거냐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었던 시점인데 아마 코로나 이후에 이를테면은 그 면대면 수업을 하고 또는 이 원격 수업을 하고 이걸 만약에 혼합해 나간다면 이 디지털 교과서를 훨씬 더 보편적으로 확대해야 된다면 이제 그런 매체를 활용한 교육과정 이런 것들 개발을 좀 더 속도를 내야 될 것 같고요. 적어도 그 학생들을 어쩌면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미래 교육이 갑자기 온 겁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부분 이렇게 그 수정 보완을 하겠지만은 정말 미래 교육의 형태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재설계가 요청되고 그런 것들은 당장 되지는 않겠지만은 수많은 그 담론들을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될 것 같고 지금까지 한국 교육이 갖고 있던 이런 기존의 어떤 시스템들이 근본적 위기감을 느끼게 되고 그런 것들을 개혁할 수 있는 그런 동의를 제공했다는 점에서는 한편으로는 기회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위기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튼 학생들이 이 학교에 등교하는 그러한 모습이 일상화가 되는 날이 과연 이제 다시 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늘 뭐 반신반의하고 있지만은 우리 교육이 좀 더 정상적인 궤도로 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준비를 해야 되고 과제를 던져줬고 그 과제를 지금 얘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이 나올 텐데 하여튼 매체의 기술의 문제뿐만 아니라 정말 학교에 대한 패러다임에 대한 변화 준비까지도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얼마 전에 그 혁신학교 교사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학교에서 강의를 컨텐츠를 만들어서 EBS 관련 이제 그 사이트에 올리잖아요. 네. 그 다음에 걱정되는 것이 전달식 수업이라든지 그런 강의 능력이 다시 중시되는 것이 아닐까 걱정이 되면서 혁신학교의 핵심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일종의 상호성, 서로 같이 잘 살자라고 하는 그런 협력을 가르치는 거, 협력 수업에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학생의 목소리, 주체성.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사 민주주의. 근데 이 민주주의는 오히려 발전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당면 과제라 그 교사들의 그런데 이제 걱정이 하여튼 온라인 상황이 학생들의 어떤 주체성, 왜냐하면 학생회 해야 되고 자치해야 되고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두 분 하나만 더 첨언하면요. 네.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 교직 문화도 바꾸고 있다. 교직 문화라고 하는 게 이제 뭐 나이가 들고 부장교사 되고 교감 되고 교장 되고 이런 약간 수직적인 그런 분포로 되어 있고 사실은 뭐 권위적인 어떤 관계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이 매체를 활용해야 되니까 오히려 젊은 교사들이 그 매체 활용도가 높고 위로 올라갈수록 이 리터러시 수준이 떨어지니까 이제 역전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좀 도와달라. 그리고 이제 굉장히 수평적인 관계 형성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는 매체가 이런 어떤 그 기존의 교직 문화의 어떤 타성에서 교직 문화도 바꾸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도 또 해보고 있습니다. 전통적 사회화 방식도 바뀌었으니까요. 네. 요즘에는 손자들이 할아버지 이거 스마트폰 가르쳐주고 그래서 전 세대가 동시에 다시 사회화되는 그런 시대라고 하니까 맞습니다. 우리 송혜덕 교수님은 우리 중에서는 가장 전문가이실 것 같은데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기술주의적인 관점에서 지금 주로 말씀들 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그렇게 단정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여튼 그런 쪽의 얘기가 대종을 이루고 있는데 나는 이 사태를 당하면서 사람들의 자기의 삶의 조건에 따라 다 달리 볼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원격 수업이라고 하는 중요한 말하자면 시스템 내지는 체제가 도입이 되면서 디지털 디바이드는 더 강화되고 또 가정의 여러 가지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의 용이성 정도에 따라서 교육의 기회가 굉장히 차이가 난다. 지금도 학원이 안 되니까 강남의 대치동에 학원이 안 되니까 1대1 과외 선생은 얼마든지 안 보이는 속에서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동원을 해요. 뭐 그 사람들은 동원하든 안 하든 늘 해왔으니까 어떨 거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이제 전체적인 어떤 구성 속에서 보는 거예요. 이랬을 때 역시 이제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우리 세계에 최고하는 게 많죠. 저출산 세계 최고고. 그러니까 자기 삶이 신선한데 애들을 낳고 싶지 않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애들을 낳아서 애들을 교육적으로 후원을 해서 성공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그게 상당 부분 저출산을 설명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많은 청년이라든가 또 학생 자신도 그렇고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도 그렇고 이 문제에 대해서 공적인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서 뭔가 이 문제를 해소하는데 국부라든가 국력을 또 관심을 집중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절박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많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저는 조금 전에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앞으로 이런 온라인 수업이 많이 이제 활성화되면은 어떻게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 온라인 수업은 이제는 이제 사전이라든지 사후 수업으로 많이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학교에서 진짜 중요한 건 그러니까 아주 그냥 기본적인 지식 같은 경우에는요, 좀 더 사전에 우리가 뭐 볼 수 있고요. 아니면 또 이제 더 확대해서 이제 고민해보는 이런 플랫폼으로 쓸 수 있는 거고, 진짜 학교에서는 아마 지금 선생님들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계시거든요. 다음번에는 새로운 수업 모델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는 좀 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형태의 수업들이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제 학생들이 이 지식을 이렇게 전달받는 형태의 수업들에는 좀 지겨워지는 거죠. 네, 그런 거 어디가, 네, 지루하죠. 네, 선생님한테는 다른 걸 좀 얻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수업 방법들이 출현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도 하여튼 상호작용, 우리가 뭐 협력, 뭐 이런 것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걸 좀 많이 개발해서 매체가 아마 발달하면서 또 그걸 지향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 처음에는 지금 당황해서 네. 그냥 일방적인 전달식 수업밖에 안 된다고 비판하지만은 사실은 오히려 그런 매체를 통하면은 지금 기대하는 그런 수업들도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니까 너무 부정적이 아닌 거죠. 네. 뭐 김영 교수님 뭐 이야기 들으시면서 뭐 느끼시는 거 엄청 많으신 것처럼 아까 아까 우리 송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가 갑자기 미래 교육을 가져왔다는 느낌이 들고 조금 달리 표현해 보면 우리가 꿈같이 생각했던 것들이 현실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95년 교육개혁할 때 표어가 열린 평생학습 사회였잖아요. 언제 어디서나 배울 수 있는 에듀토피아. 온라인 기반에 지금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동안 잘 안 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하는 담론이 사실은 교육학 쪽에 굉장히 중요한 담론으로 2000년대 초든가요? 그때 제기돼서 쭉 했는데 이제는 뭐 뭔가 자기주도 학습을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됐다. 그래서 이제 미래를 가져왔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런 현상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제 생각에 교육 또는 가르침의 색깔이 좀 옅어지니 학습 또는 배움의 색깔이 상대적으로 조금 진해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가르치는 일 자체가 중단돼 버린 다음에 학습이라고 하는 활동이 남으면서 이게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관한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 이런 거죠. 근데 제가 조금 더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교육하는 사람들이 그동안 얘기했던 학습,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일종의 저는 규범적 용어였다고 매우 아름다운 규범적 용어였다고 생각하는데 학습이나 배움 역시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복잡하다는 양상을 띌 수 있다. 아마 이것을 이제 조금 전에 김영일 선생님이 디지털 디바이드 이런 문제로 이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를테면 지금 온라인 수업이 한 번 지나가고 나면 제기될 수 있는 문제
교육에서도 상당히 격차라든가 불평등이 오히려 심화할 수 있는 가능성. 또 요즘에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경제 위기 가능성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지만 역시 사회 경제적인 불평등의 문제가 매우 심각하게 제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어떤 분이 그 한국 해방 후 70년간의 한국 사회를 한마디로 각자 도생의 사회라고 이렇게 딱 표현하신 바가 있는데 이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상대적으로 이 불평등이라고 하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각자 도생의 사회를 계속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크게 바꿀 것이냐라고 하는 사회적 그 일종의 그 대화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조금 우리 그 박명린 교수님이 사실 오늘 말씀은 못 하셨는데 그 오늘 발표 자료 중에 보면 이렇게 사회체제 변화 전환의 과제로 몇 가지 재미있는 제안을 하셨는데 이를테면 대학 교수의 봉급은 20% 낮추고 거기서 확보하는 재원과 플러스 알파를 가지고 교수의 수를 늘려야 된다. 저는 거기에 100번 동의하거든요. 또는 저는 정규직과 모든 비정규직을 다 정규직화하는 게 좀 올바른 방법 아닌 것 같고 정규직한테는 임금 자체는 조금 낮춰주고 대신에 고용의 안정성을 보장해주고 비정규직에는 뭡니까? 고용의 유연성은 조금 감내하더라도 임금 자체는 상당히 높여주고 이런 식의 어떤 그 사회적 타협, 대타협이죠, 말 그대로. 이것이 그 사회체제를 바꾸는 것이다. 박명희 교수님 말씀 시작하시면서 이제 교육개혁의 전제가 사회개혁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과제에 우리가 맞서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럼 일단 여기서는 두 사람은 월급 20% 깎는 것에 저는 찬성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네 사람은 제가 나중에 조사해 보겠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경희대학교 돌아갔을 때 얼마나 많은 교수들이 이제 동의하느냐 이 문제인데 결국 이 문제가 민주주의 문제 아니겠어요? 사회적 계약을 계속 갱신하는. 그래서 오늘 근데 생뚱한 말씀인데 하나만 얘기해요. 네, 간단하게 시간. 박명희 교수님 그 발제를 들으면서 사실은 촛불 민주주의라든지 지금 코로나를 대응하는 상황이라든지 보면은 한국이 고등교육 진학률이 높아서 취업률이 낮고 실직자가 높고 청년 실업이 높고 그러니까 고등교육이 취업을 지향한다면은 100% 한다면 그 말은 맞아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라 또 긍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다라는 거는 이를테면은 굉장히 성숙된 시민의식을 갖추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행복 추구권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고등교육까지 받으면서 인간으로서 갖고 있는 어떤 그 학습에 대한 권리를 끝까지 누릴 수 있다. 뭐 그런 어떤 체제를 보면은 상당히 그거는 뭐 이 실용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고비용 저효율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다른 시각에서 보면은 한 사회의 지적인 수준을 뭐 어떻든 좀 끌어올리는데 굉장히 노력을 했고 그 결과로서 최근에 여러 가지 순기능들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도 저는 좀 덧붙여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이제 두 분의 그런 이제 말씀을 질문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커멘트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그 오늘 발제하시고 또 우리가 좌담회에서 나온 이야기들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조 발제자이신 박명린 교수님 말씀으로 이렇게 좌담회를 좀 정리하면 어떨까 합니다. 좋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워낙 그 수준 높고 전문적인 말씀들을 해주셔서 구체적인 그 정책적이고 또 교육 현장의 말씀까지 해주셔서 제가 정리할 능력은 없지만 너무 많이 배웠고요. 지금 성기선 원장님 말씀을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대학 진학률이 높다 보니까 문자의 등률이 세계에서 최고 수준으로 높고 그러다 보니까 인권이나 민주주의나 복지나 평등 이런 보편적 가치에 대한 요구 수준이 높아서 한국 사회에서 이제 이 어떤 가치 공준이나 기준을 그들 대졸자들의 그런 윤리 수준에 맞추지 못하고는 우리 사회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런 집단은 좀 도태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것이 우리 사회를 이렇게 성숙화하고 선진화하고 좀 수준을 높이는 데 저는 아주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드러나는 것도 한국 사회의 그 시민의식이나 시민윤리의 높음, 그리고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문해율의 높음, 이런 것이 사실은 민주화와 같이 갔던 이 대학 교육, 대학 진학률의 높은 그것과 이번에 우리가 어디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정부에서도 그런 걸 내놓고 자랑하고 그러진 않았지만, 저는 정착도의 관점에서 봤을 때 코로나에 우리가 시민 방역이라고 할 정도로 시민들이 성공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교육 수준이 높고 또 유초중등 때부터 지속적으로 디지털 교육을 해온 것이 아주 상당한 이런 그냥 교육적 효과일 뿐만 아니라 이런 가치의 어떤 글로벌 이렇게 지금 모델로까지 불리는, 앞으로도 그럴지 코로나가 어떻게 파장을 이제 일으킬지 몰라서 그건 더 두고, 지금까지는 적어도 그 교육의 효과는 컸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들을 드리면서 제가 한 가지를 생각하게 된 거는, 그것은 뭐냐면 앞에 이제 쭉 말씀 나눠주셨던 결국 선출 직위와 관료직위, 선출지위와 관료지위의 이 뭐랄까 긴장과 결합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장관은 이제 현직 국회의원들도 가고 있거든요, 교육장관을. 그래서 우리가 이 교사나 교육의 정치 중립이라는 이 어떤 약간의 신화화된 구가치를 좀 이제 벗어버릴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건 뭐 교사들의 노조 허용 문제 이런 것까지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만, 이미 김영일 교수님, 김영 교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저는 실제로는 정치의 가장 핵심이 교육인데, 그래서 정치 중립을 요구하는 거지만, 그때의 정치 중립은 교사의 교육 내용의 중립을 요구하는 것이지, 그런 장관도 정당인을 임명하고 이미 선거라는 게 가장 정치행위인데 교육감을 직선 교육감으로 뽑으면서 이런 이 교육의 한 중심 주체인 학부모들한테는 선거로 교육감을 선출하라고 해놓고, 교육 공약을 보고 대통령을 선출을 하면서 거꾸로 정치 중립으로서의 이 교육을 접근한다는 것은, 아주 아까 김영일 핵심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좀 위선은 우리가 이제는 논의를 공식적으로 할 때가 오지 않았는가. 교육 자치의 문제나 교육감 직선제의 문제는 결국 탈중앙정부와 탈관료와, 그리고 분명히 국민 학부모의 선출을 받은 대통령과 교육감의 정치행위로서의 선거에 대한 공약의 수행이 있는 것인데, 그래서 교육 내용의 중립화하고 이런 교육 자체 교사들의 정치 중립에 대한 요구나 강요는, 이거는 좀 이제는 분리하고 다른 차원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야 또 민주시민 교육도 잘 되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으로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하게 되는 거는, 저는 코로나가 워낙 압도적인 문명사적인 사태, 인류사적인 사태라 다 동의합니다만은, 그런 교육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육은 특정 연령에 한정돼서 집중적으로 받아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다른 성인들이 코로나19 사태로부터 받을 영향과는 조금 독자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게, 그 시기를 놓치면은 개인의 성장의 연령대에 비춰봐서, 이건 잘못하면 저희가 외환위기 세대나 이렇듯이 절대로 조심해야 될 게, 이 기성세대가 코로나 세대를 양산해서는 이건 엄청난 트라우마를 낳을 것 같다. 그래서 접촉 대면 사회에서 비접촉 비대면 사회로 가더라도, 그것이 교육의 기술적이고 방법적인 측면에 대해서 고려하고 배려하는 건 좋지만, 이게 교육의 본질, 접촉과 대면이 본질인 교육, 그러니까 지식교육이나 능력교육이나 정보교육은 어쩌면 비접촉 비대면 될 수 있지만, 저희 초, 중, 고등학교 시절 다 기억납니다만, 선생님
교사의 지식 배워주면 그분의 사랑, 태도, 배려, 인품, 학급 운영, 그분의 높은 도덕성, 윤리 이런 것을 배우는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교육의 방법적 측면, 기술적 측면하고 교육이 본질적이고 목적론적인 측면을 혼돈해가지고 뭐 AI라든가 이런 게 원택트 교육이나 다 좋지만 과연 유초중등 교육에서 비대면 비접촉 교육이 강화될 때에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저는 상당히 두렵습니다. 그거는 좀 여기 계신 전문가님들께서 정부에서도 이렇게 정부에도 많이 촉구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걸 계기로 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 청년이나 학생들한테 평화나 환경이나 뭐 인권이나 지구라든가 질병 이런 데에 대한 좀 가치교육이 한편에서 좀 진행이 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워낙 아까 김영희 선생님 각자도생 사회를 했지만 이건 코로나를 막 분리시켜놓고 그렇기 때문에 1인 제작자나 1인 미디어, 뭐 1인 소통사, 1인 앱 이런 게 워낙 중요해졌으니까 개별적 준비, 개별적 소질 교육과 능력 교육, 가치 교육과 좀 개별적 소질 교육이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같이 병행될 수 있으면은 교육 부문에서도 코로나 대응 못지않게 또 좀 세계 표준이나 모범으로 좀 도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정치학자를 모시고 교육학자들과 또 대화가 있었는데요. 정치라는 행위가 더 좋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공동체 행위이기 때문에 또 이제 데모크라시라고 부르는데, 김영원 교수님께서 우려하셨듯이 80년대 이후에 이게 자꾸 사회 이동이 더 안 되고 교육이 재생산되고 있는데, 일종의 그걸 메리토크라시라고 그랬을 때, 데모크라시라는 게 민주주의이면서 민주정책, 클래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클래스를 교실에서의 클래스하고 사회에서의 클래스가 같은 거기 때문에 교실이 사회의 축도라는 오늘 말씀을 좀 새기고, 선생님들께서 모든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을 좀 교사들이 책임져 주셨으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내일 스승의 날인데, 오늘 보시는 분들 중에 교사들이 많으실 텐데 아무튼 제일 고생하시는 분들이 또 교사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안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대면, 접촉, 사랑, 목적론적 가치지향, 이걸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게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면이든 비대면이든지 간에 그걸 잊지 않고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사회 발전과 교육의 발전에 힘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그러면 교육 체제 전환의 길 어떻게 열어갈 것인가 자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